지난 시간에는 제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경제 위기가 자연적인 무슨 가뭄과 홍수가 벌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기스러운 경향이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나타나는 경향 하나는 뭐냐면은 금융시장의 폴리,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게 원래 갖고 있는 비합리성과 무슨 투기의 역사, 투기와 무슨 비합리성의 역사, 이래가지고 금융시장의 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벌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논리들이 있어요. 이거 특히 케인즈주의자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갖다가 오늘 제가 좀 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난 시간에 말한 그게 막스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낯익은 하나의 사기, 이게 너무 말이 세게 나가지 모르겠다. 막스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경제 위기에 부닥쳤을 때 맨날 써먹는 그런 흔한 논리고, 케인즈주의자들이 맨날 써먹는 흔한 논리도 있어요. 뭐냐면은 금융시장은 원래 비합리적이고 불안정하다.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얘기 있죠? 그거의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있는 금융위기에 대해서 우파 쪽에서는 아예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고, 좌파 쪽에서는 또 그냥 흔히 들리는 소리 있죠. 드디어 자본주의의 위기가 왔다. 제가 지난주에 100년간의 위기란 얘기 했나요? 그러니까 막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가 마지막 위기에 도달했다는 걸 선언한 게 1917년인가 그랬어요.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위기라고 하니까 이건 100년 동안의 위기죠. 그죠?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소설은 들어봤어도 100년 동안의 위기라는 얘기는 참 100년 동안 위기면 그게 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여튼 간에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근데 이거는 하도 맨날 들어온 얘기니까 사람들이 잘 듣지 않으니까 보통 좀 리저너블하다, 좀 센서블하다 싶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금융시장이 원래부터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를 해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가 완전히 틀렸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이걸로 지금 이 위기를 설명하려는 거는 굉장히 좀 손바닥을 가리고 이 하늘을 가리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왜 지금 와서 난립니까? 3년 전, 4년 전은 어디가 있다가? 3년 전, 4년 전, 전 세계 모든 시장이 거품이 터질 것 같이 이렇게 부풀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금융시장은, 불안정하며 무슨 검은 백조가 어쩌고 그런 소리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금융시장이, 투기 붐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거품이 생겨났고, 거품이 지탱할 수 없을 만큼 거품이 커지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차입 경제라는 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고통에 시달리는 건 맞아요. 맞는데 자본주의 역사에서 금융시장에서 투기가 벌어지고 우르르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었는데 그 원인은 개인의 비합리성이 아닙니다. 케인즈가 얘기하는 식으로. 시스템 전체가 벌인 일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노무현 정권 시절에 정권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한국 경제의 비전이 뭐냐면 금융어부였었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계속 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던데 한미 FTA도 그 과정에서 나온 플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2004년, 5년 이런 단계에서는 금융허브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 미래였다고 우리나라 지배층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거의 이명박 버전은 뭐냐면은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권 물론 중간에 가서 두바이 왜 2, 3년 전에 웃겼죠, 왜 두바이 망했잖아. 망한 건 아닌데 하여튼 국가부도 난다면 한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왜 버스에 붙어 있었던 제2의 두바이 그거 다 지우고 아주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그때까지는 왜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 2년 전까지는 두바이가 우리의 미래다 그래서 왜, 노무현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권 바뀐 다음에도 그렇고, 두바이. 온 나라가 두바이 붐이었잖아요. 새만금은 명시적으로 우리는 제2의 두바이다 이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송도 이런 데도 우리는 두바이 이러고서 두바이. 그래서
그래서 뭐 버스에도 두바이, 버스에도 뭐 우리의 미래 두바이 막 붙어있고 두바이 범벅이 돼 있었었는데 그게 딱 뉴스가 터지니까 그 얼굴들이 시커매져 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버스에 있는 그 두바이 광고만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새만금은 굉장히 난감해 했었다고 합니다. 그 전북도청에서는 이게 두바이 뭐라고 부르냐 이제부터 우리 이거 그래가지고 뭐 코미디였는데 그 뭐 참 이 금융 허브락 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게 비슷한 경험도 하나 있었죠.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데 황우석 사건도 참 그 난감한 일이었는데 황우석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 아이들 보는 그 위대한 영웅들 왜 그 애들 보는 위인전 이런 거 있잖아요. 만화 위인전 그 중에 황우석 그게 있거든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재빠르게 또 그 2000년대 초반에 또 어떤 출판사에서 또 그 위대한 그 위인들의 이야기 그래가지고 이제 황우석 편 황우석 아저씨의 무슨 뭐 줄기세포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굉장히 그 학부모들이 난감해했었다는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융허브 전략이라는 것까지 나왔었어요. 2000년대 초반을 풍미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되어주는 나라들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말할 것도 없이 두바이. 그 다음에 이 모든 금융허브의 최고의 원형, 아키타입으로서의 최고의 모델은 런던입니다. 그렇죠. 런던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그 소위 말하는 금융 빅뱅이라고 한 걸 86년에 시작한 나라고 미국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갔죠. 그래서 그전에는 원래는 영국이 한 70년대 전까지는 주로 뭐 자동차니 뭐냐는 제조업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세처 때로 들어온 다음부터 제조업 우리는 끝이다. 제조업 해버리고 금융업으로 전환한다 그래가지고 왜 시티 키운다. 런던 키운다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한 5, 6년 전까지는 대성공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한데 런던, 뭐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그다음에 두바이 뭐 이런 데 있죠. 이게 다 금융허브들입니다. 그렇죠. 싱가포르 뭐 이런데. 그러니까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나라들의 그 어떤 그 위정자들로서는 이게 혹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야, 이게 미래인가 보다. 무슨 뭐 신자유주의가 어쩌고저쩌고 그 좌파들 그 옛날 얘기 이제 그만하고 우리 미래를 보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빨리 그래서 우리나라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이제 세계 자본이 쭉쭉 들어오는 나라를 만들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FTA, 한미 FTA가 진행되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미스터리 이상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라든가.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가 미국하고 1대1 관계에서 봤을 적에 별로 이렇게 남는 장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 이걸 추진했을까라든가. 그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친미 분자가 돼가지고서 한미 FTA에 이렇게 목을 맸을까 등등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전혀 이해하기 힘들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노무현이라는 인간, 개인으로서 보면은 충정에서 나온 행위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말로야 만리장성을 못 썼습니까? 말로야 신자유주의 나쁘다 이런 말이 쉽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2003년, 4년 이럴 때,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 어떡하겠어요? 그 옵션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게 맞든 틀리든 찬성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우리나라 왜 경제담론에 그게 있었죠? 샌드위치론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그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제조업은 끝이다. 제조업은 우리 미래가 될 수 없다. 그럼 뭐 먹고 살 거냐, 우리나라는. 그 고민하다 보면은, 금융허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전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한 큐에 제일 빨리 해치우는 방법이 이제 금융허브, 한미 FTA 같은 저게 될 수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다 보면 또 한이 없어질 테니까 하여튼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아까 말한 그렇게 미래를 강력하게 예측하고 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은 투자자들이 지금 눈앞에 드러나고 주가가 낮다고 지금 그 기업이 수익을 못 내고 죽을 쓰고 있다고 해서 그 기업 주식들을 다 집어던지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제가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자본의 공식이 있었잖아요.
수익의 흐름이 어쩌고 하이비 어쩌고 리스크가 어쩌고 이거 쭉 해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이 가치 투자의 저거를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면은 비록 이 기업이 지금 주당 수익이 죽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높아 올라갈 수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략 1970년대에서 한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보면요. 이게 물론 좀 지나서 보면 아주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이 주가의 흐름하고 이 주당 수익의 흐름이 아주 빗나가지는 않는데 대략 어떻게 되냐면은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상당히 괴리를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2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같이 갑니다. 아주 희한할 정도로 같이 붙어서 갑니다. 그러면은 주가하고 주당 수익이 붙어 다니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투자자들이요, 미래를 예측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 발표되면은, 수익 올라갔구나, 사자. 수익 내려갔구나, 팔자. 이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후행적으로 반응한다 이러는데요. 혹시 이 중에 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이때만 나타난 일이냐. 사람들이 좀, 주식시장이 좀 분위기 안 좋고, 사람들이 좀 확신이 없을 때 그런 일을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미국에 있는 S&P 500입니다. 500개 대기업에 대한, 이 조사를 해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이 정도 장기간의 시간에 그 정도 많은 기업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주식시장이 이때부터 사태를 예측하는 기능이 멈췄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주가랑 주당 수익이랑 같이 쭉 뻗어가 같이 함께 움직이는 때가 언제가 있었느냐? 1930년대 한 10년 그랬어요. 자본주의의 최악의 위기였던 때였죠. 1930년대. 그때 한 10년 동안 그러고 2차 대전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회복된 다음에는 50년대부터 저 때까지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상당히 역동적으로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쭉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딱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되냐? 뻗어버립니다. 그냥 쭉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우리가 2008년 자꾸 서프라임 같은 걸 얘기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위기가 시작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증후일 뿐이고 실제 제일 심각한 문제는 2000년에 닷컴 버블이 꺼질 적에 그때 주식시장의 대응이 진짜로 미래를 예측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신념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2000년이고요. 2001년이 들어온 다음에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일단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죠. 테러와의 전쟁이 자본 축적에 불리한 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엔지니어링 쪽에 있는 회사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고 등등인데 주식 시장이 뭔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자본주의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9.11이 터지고, 전 지구적으로 세계 자본주의가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종류의 상황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아주 기묘하게 바뀌는데, 아까 말한 90년대 말에 닷컴 버블이 있을 적에 낙관주의라든가 자신감 있죠? 전 세계 투자가들과 주식시장의 자신감, 미래는 이렇게 된다. 이거 대신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암울한 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둠스데이 디스코스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오일 피크 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온난화 위기 담론이라든가 이게 한 2004년 정도부터 지구적으로 제일 월스트리트 저널이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표현 맨날 그 얘기했어요. 오일 피크다 뭐다. 저는 무슨 오일 피크가 진짜로 있을지 없을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진짜 무슨 산업화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요. 그 나름대로 복잡한 문제일 테니까. 분명한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객관적으로 그런 것이든 아니든 간에 2003년 이후에는 그 두 가지 담론이 실제로 자본가들, 큰 규모에서의 투자가들한테는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 이런 것들은 계산할 수 있는 종류의 리스크가 아니잖아요.